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슈를 통해서 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상담을 해드립니다. 시시각각 듣고 생활법률 상담소, 오늘 첫 시간이죠. 사각지대 병원 청소 노동자는 서럽다를 마련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동부지부 변지훈 변호사, 그리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변호사님, 청소 노동자는 서럽다, 사각지대. 네, 이 문제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 관련해서요? 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올해 네. 이제 연구 보고서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보고서의 제목이 병원체 감염 위험 근로자의 건강보호 강화 방안 연구입니다. 네, 병원 안에서 지금 병원체 감염이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청소 노동 하시는 분들이. 네. 네.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감염병 관리 대상에 어떤 범위까지 포함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131개 의료기관 보건관리자들의 58.8%가 네. 청소업체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을 그런데 이제 그 병실이나 시술실 또 수술실에 네. 전혀 들어갈 일이 없는 사무행정직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7.9%나 되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청소업자보다 더 높은 거죠. 이런 걸 보면은 병원이 청소 노동자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직원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들은 포함시켜 게 당연한데 예. 이 병원 병실이라든가 아니면 수술실, 입원실들을 청소하는 청소 노동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현재. 그렇죠. 예. 왜냐하면 네. 병원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요. 용역 직원 그렇죠. 비정규직자 이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가 메르스 사태 때 네. 그 삼성병원의 모든 직원은 저 환자가 메르스 환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요. 그 환자를 이송시켜주는. 그래서 그 운전사 때문에 수십 명의 환자들이 메르스에 감염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병원의 감염 관리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병원체 감염병 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당연히 그런 주장이 됩니다. 나오는 거죠. 예, 이제?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용역업체라든지 파견업체의 직원들까지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주제 잡은 청소 노동자들 예. 같은 경우는 사례들이 있죠, 실제로. 예. 네. 그분들이 그러니까 주사 바늘에 찔린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 뉴스로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2011년 9월에 좀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한 대학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을 청소하던 청소 네. 노동자분이 침대 및 바닥을 청소하다가 에이즈 환자가 사용하던 주사 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분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 당시에 느꼈던 이제 극한의 공포심을 아직도 극복을 못하고 현재까지도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예, 당시 이 사건은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또 이 사건이 에이즈다 보니까 네. 보도가 돼서 이제 병원 내 이제 청소 노동자들의 감염 문제가 약간 화두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지는 못해서 아직까지도 문제점과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소장님 좀 진단을 해주시죠.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책임은 병원에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주사 바늘이나 칼 이런 것들은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병원에 일하시는 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뭐 실수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뭐 실수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이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면 여기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하니까 이렇게 그렇죠. 사고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럼 청소하시는 분들은 이거 항상 이 안전에 대해서 항상 그 불안한 것 속에서 근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네. 저기에 가면 예를 들면 결핵 환자가 있어서 나는 그러면 그걸 안다면 이분은 마스크도 쓰고 그렇죠. 검체물에 손을 대지 않게 조심스럽게 일을 할 겁니다. 근데 네. 그런 정보가 자기 회사의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알려주질 않아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게 의사라든가 됩니다. 간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알고서 그 사전 예방 맞습니다. 대책을 취하는데 예. 이 청소 노동자분들은 비정규직이라는 네. 영역 직원이라는 이유를 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보호 없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거네요, 결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 사태처럼 예. 어떤 병원 감염체 위험 대상에 이러한 직군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또 그것은 또 제2차 피해까지 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결국 피해는 네. 꼭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도 피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심각한 얘기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죠. 이 주사바늘 있지 않습니까? 수술료 칼이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위협적인 것입니까? 좀 이게? 그러니까 좀 많이 낮았습니다. 실은 낮았어요? 굉장히 많이 낮아도 최근에 조사해 보면 네. 지금 병원 직원의 한 12%가 주사 바늘이나 칼에 찔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8년이면 병원의 전체 직원이 다 한 번씩은 이렇게 다친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좋아졌어요? 네, 지금 좋아졌고요. 네. 또 주사 침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메르스처럼 네.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것, 공기 감염이 되는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준비를 하고 또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청소하시는 분들, 왜 또 이제 그 정규 직원이 아닌 분들에게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뭐 병원 측 비용 때문에 그런 거겠죠?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도 그런 거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관리의 책임 주체가 병원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네. 내 사장님은 A라는 용역업체 사장님이거든요. 네. 그러면 나의 책임은 누구가 지냐면 A 업체 사장님이 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분은 병원이라는 곳이 어떤지도 모르고 네. 저기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만 이렇게 보내는 곳인데 우리나라의 제도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병원 측은 책임이 없다는 건가요, 그게? 이 병원 측이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이제 네. 일단 그 사업주 자체가 그 파견업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인 법적인 규제가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예. 책임 주체가 불명하다. 예, 약간 파견 근로자에 관한 법률 등을 좀 네. 개정을 해서 좀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당히 종합적인 문제라서 하나 뭐 처음부터 그 청소 노동자 부분에 대한 얘기부터 좀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소장님께서 비정규직이다, 예. 용역이다 얘기하셨는데 이분들이 만 이렇게 다치잖아요. 아니 병원에서 뭐 병원군 감염을 당한다든가 주사 바늘이라든가 수술료 칼에서 상해를 입는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사업체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은 네. 산재보험법은 그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그런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주나 사업장에 적용이 되게 돼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 내 청소 노동자들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 같은 법 제5조 제2호에 따르면은 이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하고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하고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근로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정규직, 비정규직을 따지지 않고 산재 신청은 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맞는데요. 네. 실제로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산재 신청 못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예를 들면 제가 큰 병원의 원장이고 제가 계약을 맺었던 하청업체에 네. 있는 청소 노동자가 네. 칼에 찔려서 병이 걸려서 산재 신청을 하면 저는 그 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막 저는 근로감독도 들어올 거고 뭐 저한테는 굉장히 어쩌면 병원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그렇겠네요. 업체를 싹 바꾸면 제일 간단하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산재가 신청되지 않고 은폐되게 됩니다. 그럼 그 을이라는 용역회사의 사장이 그 문제 뭐 다른 병원에 데려가서 이렇게 무마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네요. 뭐 다른 병원에서 데려가서 무마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병원 자체에서 이렇게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대신에 네. 뭐 이렇게 검사도 해주고 뭐 약도 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뭔가 좀 정확하게 산업재 처리를 해주지 않으면서 하여튼 가불관계와 용역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고용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개인이 말이죠. 네. 제가 나 산재 처리 꼭 해야겠습니다. 얘기 안 듣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네. 이제 산재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은 산재보험 신청 시 신청 주체가 네. 상해를 입은 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제 회사는 협조 내지 조력할 의무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근로자가 스스로 산재 사고에 해당하는데 신청해주지 네. 않는 경우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할 때요. 네, 지금 네. 변호사님 그 화면에 나오고 있죠. 네네. 예. 그
사업주 그 확인란이 있는데 이게 날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자세히 기재를 한 다음에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 날인 거부 사유서를 작성을 해서 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산재 신청은 하실 수는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별로 네,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만약에 산재 신청을 했다면 아주 그건 드문 케이스인데 그래요? 뭐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됐거나 이런 케이스에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누구나 다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오늘 이 시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병원에서 일하시는 청소노동자분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 변호사님 그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장님은 현실을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해결된 사례 같은 것들이 있나요, 실제로? 예, 뭐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는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좀 상징적인 사례인데요. 이제 그 한 대학병원 아까 애지병동에서 일하던 55살 아주머니가 이제 주사바늘에 찔린 그 상해를 입었을 때 이제 그날 오후에도 막 일을 하게 되고 응급치료를 받긴 했지만 뭐 그 어지러움을 호소했으나 병원 측에서도 모른 척하고 용역업체 측에서도 나몰라라 하면서 오히려 해고 운운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런 사실들이 좀 외부에 좀 알려지게 돼서 시민단체, 뭐 노동조합, 또 공인인권법 그 재단 등이 이제 대책위원회를 좀 꾸려가지고요. 그래서 기자회견도 열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한 끝에야 이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얻었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그 주사바늘이 에이즈 관련된 거고 좀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사건들은 이제 묻히거나 알려지지 않은 채 아직도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소장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예외적인 케이스는 이제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케이스는 이제 적절한 보상이라든가 대처를 받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도 똑같이 이런 주사침 상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한 30% 이상. 특히 청소하시는 분들이 간호사보다 더 높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전부 다 그 파견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 그 모든 책임을 병원에서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그 청소하시는 분들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들어가면 혈액 환자가 있다라는 정보도 제공하고, 뭐 그 하다못해 거기서 상해를 입으면 병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게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의 예처럼 이런 책임을 병원에서 지는 이런 제도 전환이 아주 빨리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교육은 지금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안전교육은 이렇습니다. 안전교육은 병원에는 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이후에 이제 의료법에서 감염병에 관련해서 한 16시간의 안전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직원에서만요. 근데 물론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한 30% 정도 감염 교육을 받고 나머지 70%는 뭐 받지도 않고 아직은 그런 상태인데요.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주 문제죠. 그래서 병원에서 이 병은 어떤 병이고 어떤 위험이 있고 응급조치는 어떻게 하고 감염 보호구는 어떤 보호구를 착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병원에서 주도적으로 교육시키고 또 훈련도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관련 법률에 대한 뭐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개선 이런 부분들이 절실한 것 같네요. 소장님 말씀 들어봤을 때. 일단 지금 현재 법상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72조에서 이제 안전 및 보건 교육을 하도록 의무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청소 노동자도 예외 대상이 아니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 교육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뭐 500만 원 과태료도 있긴 한데 교육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병원 측에서는 당연히 파견 업체가 교육의 주체라고 할 것이고 파견 업체 측에서는 그런 안전 교육을 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뭐 사실상 이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실 병원 측이 이제 책임을 이렇게 묵과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안전과 보건 관련해서 보다 전문성을 띠고 있는 병원 측에서 그 교육을 하도록 좀 법제가 개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뭐 제정이라든가 개정이라든가 제도 개선책 이런 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뭐 그거는 이제 실은 꼭 이런 우리 이른바 요새 비정규 굉장히 많으니까 또
무슨 사고가 나도 대부분 다 비정규직 요소는 다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이제 그런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법령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아마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조금씩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가 단순하게 임금 격차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그렇죠. 상당히 네, 말씀하십시오. 근데 병원에서의 이런 문제들은 그냥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로만 끝나면 아무렇지 않은데 어쩌면 더 묻혀갈 수 있는데 이건 꼭 네. 환자의 문제, 가장 면역력이 취약한 환자의 문제가 되고 아이들의 문제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예를 들면 뭐 국회라든가 그렇죠. 아니 지방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얘기가 많이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글쎄 아직 병원에서의 이런 제도를 바꾼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로 이는 좀 들어가야 계속 이제 얘기가 돼 있지만 네. 전체적인 문제로 보는 거고요. 특히 병원의 청소, 병원의 이송, 병원에서 일하는 하청 또는 파견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런 건강, 안전의 문제는 네. 그런 거에 대한 법률은 아직까지 이렇게 아직까지는 고민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률 구조공단에서 나오셨으니까요. 네. 요즘 법무부가 많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법무부 하면은 이 검찰총장 위에 있다만 생각하지 지금 원래 법무부의 본연의 이러한 사회적 약자라든가 또 법률적인 개선 문제라든가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잘 몰라요. 그죠? 네, 좀 홍보가 좀 덜 미비한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도 예를 들면 그냥 뭐 변호인 역할,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 변호인 선임하는 기능만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예,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범죄 피해자 보호, 국선전담 변호사 제도나 주택 임대차 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방면으로 국민들의 이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오신 김에 좀 설명을 예, 자세하게 해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특히 사회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저희 법률구조공단에서 이제 조력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구조공단에 방문하시는 게 제일 편리합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지방에도 그 법원 근처에 다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 구마다 있지는 않잖아요. 예, 그죠? 구마다 있진 않고요. 대도시별로 있죠? 네, 거의 이제 법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공단의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오시면 예약을 하실 수 있고, 네. 또 저희 공단 그 전화번호인 국번 없이 132번을 누르시면 네. 예약을 하셔서 방문하시면 이제 대기하지 않고 이제 상담을 받고 편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연락이 됩니까? 바로? 네, 그럼 바로 됩니다. 자, 오늘 청소노동자 문제로 저희들이 두 분 모셨는데 처음 시간으로요. 우리 임 소장님 말씀에 오늘 불편 없으셨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네.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면 크게 세 가지, 아니 네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알려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기가 어떻게 위험한지 정보를 알려줘야 됩니다. 네. 그다음 이제 보호구도 지급해야 되고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위기 상황이 무슨 응급 상황이 생기면 그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네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맞물려서 네. 병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지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단순하게 비정규직 문제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소장님 지적하신 국민에 대한 건강권의 문제까지도 맞습니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변지훈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그리고 노동환경연구소의 임상혁 소장이었습니다.